박수진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대기실에 나른한 공기를 갈랐다. 68배 박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에 손잡이를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산부인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떠나간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발을 들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젊음과 희망, 그리고 때로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가 부른 젊은 임산부들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고, 가 20을 넘긴 듯한 애뜬 얼굴의 여성은 초조하게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을 한 박수진은 마치 잘못 배달된 편지처럼 이질적이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가 이곳의 풍경을 해치는 불청객 같아 괜스레 고개를 숙였다. 3번 진료실. 육중한 나무 문은 그녀의 망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갑게 닫혀 있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이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문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러나 가장 눈부시고 따스한 장을 열어줄 첫 페이지가 될 줄은 진료실 안은 바깥의 소란과 달리 고요하고 아늑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고, 잘 정돈된 책상 위에는 작은 난초 화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권지훈, 문패에 적힌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박수진을 맞았다. 박수진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박수진이 상상했던 의사의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오래된 첼로의 현을 부드럽게 긋는 듯한 낮고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을 아주 조금 풀었다. 박수진의 삶은 남편이 떠난 이후로 멈춰버린 흑백 영화와 같았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방 2개짜리 공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넓었다. 아이들은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야 겨우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그나마도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라는 말로 끝나는 짧은 통화가 전부였다. 식탁에는 늘 수저한 벌만이 놓였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창가에 작은 난초 화분을 돌보는 일이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했던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닦아내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메마른 삶에 물을 주듯 정성을 쏟았다. 그 난초가 간혹 연보라색 꽃망울을 터뜨리는 날이면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도 아주 잠시 희미한 색채가 감돌았다. 그런 그녀가 이곳을 찾게 된 것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작은 불편함 때문이었다. 폐경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나타나는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증상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이 나이에 산부인과라니. 남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나자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다. 그리고 권지훈이라는 의사의 이름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권지훈은 박수진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기록했다. 보통의 의사들이 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을 던지거나
기계적으로 증상만을 묻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그녀가 말을 멈추는 모든 순간을 기다려 주었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따뜻하게 마주해 주었다.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이 연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들 놀라시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박수진은 그저 병을 진찰받으러 온 환자일 뿐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속 얘기를 털어놓는 친구를 만난 듯한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진찰은 짧고 정중하게 이루어졌다. 권지훈의 모든 행동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고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났다. 그는 진찰이 끝난 후 박수진이 온매무새를 다듬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큰 이상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책상 위의 작은 난초 화분에 머물렀다. 박수진의 눈길도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 창가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난초였다. 난초를 좋아하시나 봐요. 박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다. 너무나도 사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에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권지훈은 당황한 기색 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건 아내가 좋아하던 겁니다. 제가 돌보는 솜씨는 영 형편없지만요.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옅은 그리움의 그림자를 박수진은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단지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자신처럼 누군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짧은 순간의 공감대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차가운 진료실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서는 박수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심장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따스함이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늘 잿빛으로만 보이던 서울의 거리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한 남성 앞에서 자신이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여성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멈춰있던 그녀의 흑백 영화가 아주 서서히 다시 컬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박수진의 멈춰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달력의 숫자가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에 불과했을 7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음 진료가 예약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 난초에 물을 줄 때도, 점심으로 먹을 소면을 삶을 때도 문득문득 권지훈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약된 진료일. 박수진은 옷장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서성였다. 늘 입던 어두운 색의 헐렁한 옷 대신 몇 년 전 딸이 사주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부드러운 연보라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뺨에 희미한 혈색이 도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시 찾은 병원 대기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더 이상 지난번처럼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차례를 알리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박수진님, 들어오세요. 3번 진료실의 문을 열자 지난번과 똑같은 은은한 차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권지우는 차트를 살피다 고개를 들고는 박수진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연보라색 스웨터에 아주 잠시 찰나와 같이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박수진은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별다른 불편함은 없으셨고요. 네, 덕분에요. 괜찮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의 말대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수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박수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전문적이고 다정한 설명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결과는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 가방 지퍼에 스웨터 소매가 걸리면서 그 안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갈피로 꽂아두었던 마른 은행잎이 나비처럼 팔랑이며 날아갔다. 여미언아, 박수진이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려던 순간 권지훈이 먼저 몸을 움직여 책을 주워들었다. 그는 책 표지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내다.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책의 제목은 초록빛 새벽의 서시. 지금은 절판되어 헌책방에서도 구하기 힘든 1970년대의 시집이었다. 이 시집을 아직도 읽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시집을 박수진에게 건네주지 않은 채 가만히 표지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남편이 남겨준 책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저물녘 강계 홀로 앉아 잉크가 번진 편지를 읽는다. 아마 이 구절이었던가요. 권지훈은 마치 어제 읽은 것처럼 시의 한 구절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 구절은 박수진이 가장 좋아해 수십 번도 더 필사했던 구절이었다. 어떻게 이 사람도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을까? 놀라움에 박수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라는 역할만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대를 살아내고 같은 문장에 감동했으며 비슷한 세월의 강을 건너온 두 영혼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료실에서의 만남은 조금씩 변해갔다. 물론 여전히 진찰과 상담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짧은 여백 같은 대화가 뒤따랐다. 시집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옛 노래로, 빛바랜 흑백 영화로,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서울의 옛거리 풍경으로 번져나갔다. 권지훈의 진료실 한편에는 낡은 진공관 라디오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늘 클래식 음악이 배경음악처럼 낮게 흘러나왔다. 어느 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음악을 감상했다. 참 좋은 곡이죠. 박수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 아내가 참 좋아하던 곡입니다. 권지훈이 아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결혼 전 비 오는 날이면 아내를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곤 했죠. 이 곡이 나올 때까지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내는 국화꽃을 유난히 좋아해서 가을이면 집안 가득 국화 향기가 진동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진료실에 작은 국화꽃 화분을 가져다 놓는다고 했다. 그제야 박수진은 책상 한편에 놓인 소담한 노란 국화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듯 박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떼기밭을 가꾸던 이야기였다. 남편은 방울토마토를 심고 싶어 했고, 자신은 상추를 심고 싶어 해서 결국 반반씩 심었던 소박한 추억. 그 작은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상을 차리던 그 시절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대화는 결코 무겁거나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빛바랜 기억들을 존중하고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에 가까웠다. 권지훈은 박수진의 외로움을 보았고, 박수진은 권지훈의 그리움을 이해했다. 진료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은 두 늙은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료가 모두 끝났음에도 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권지훈 역시 다음 환자를 부르기 전 잠시의 침묵을 즐기는 듯 보였다. 매번의 만남은 그렇게 짧은 순간들로 채워졌지만 그 여운은 길고 깊었다. 병원을 나서는 박수진의 손에는 더 이상 낡은 시집 한 권만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노래의 선율과 국화꽃의 향기와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한 남자의 따뜻한 눈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잿빛이던 그녀의 세상에 연보라색과 노란색 물감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행복은 수면 아래의 물거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터져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박수진과 권지훈. 두 사람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피어나던 온기는 이내 각자의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변화는 권지훈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평생을 엄격한 자기 검열과 윤리의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늘 한 걸음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철칙이었다. 그러나 박수진이라는 환자 앞에서 그는 그 철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료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시 구절을 미리 찾아보게 되고 그녀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이나 진료실에 남아 그녀의 잔향을 좇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덜컥 겁이 났다.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진료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27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수진에게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녀에게도 자신에게도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이지 외로운 늙은이의 감정적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야만 했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진료일 박수진은 약간의 설렘을 안고 3번 진료실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밤 잠들기 전 권지훈과 함께 이야기 나눌 만한 옛 노래 몇 곡을 속으로 떠올려 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서늘한 공기였다. 권지훈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이전의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박수진을 박수진님이 아닌 박수진 환자분이라고 칭했다. 그의 모든 질문은 철저히 의학적인 증상에 국한되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만한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혈압은 안정적이시군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고요. 환자분, 네. 괜찮았어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국화 말인데요. 박수진이 용기를 내어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권지훈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끊었다.
증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겠어요? 다음 예약 환자분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의사였고 그녀는 환자였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일 터였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사실들이 박수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지난 몇 주간 그와 나누었던 교감과 따스함이 모두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가. 그가 보여준 친절은 그저 늙고 외로운 환자를 향한 값싼 동정심에 불과했던 것일까.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고 어리석은 늙은이로 비쳤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진료는 순식간에 끝났다. 그는 다음 진료일을 잡아주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2주 뒤에 다시 오셔서 경과를 보도록 하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첼로의 울림이 들리지 않았다. 박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도망치듯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수진은 멍한 상태였다. 연보라색 스웨터는 더 이상 그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늙고 지친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물처럼 스웨터를 벗어 던지고 다시 익숙한 짙은 회색의 낡은 카디건을 걸쳤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삶의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경멸하듯 속삭였다. 주책이야. 박수진, 이 나이에 무슨 기대를 한 거니? 네가 아직도 20살 처녀인 줄 알아.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물밀듯이 밀려왔다.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여생을 마쳐야 할 자신이 잠깐의 따뜻함에 흔들려 외도를 한 것만 같은 더러운 기분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박수진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창가에 난초에 물을 주는 것도 잊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지훈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은 그녀의 세상 전체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진료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수진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박수진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예약을 취소하려고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몸이 아주 괜찮아져서요.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권지훈이 이 통화 내용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귀찮은 늙은이가 드디어 떨어져 나갔구나 하고. 그런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아팠다. 전화를 끊은 후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렇게 박수진은 자신의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짧은 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끝내버렸다. 박수진이 예약을 취소한 후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 하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기는커녕 빈자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돋보기일 뿐이었다. 권지훈은 스스로의 결정이 옳았다고 애써 되뇌면서도 진료실에 앉아있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3번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박수진의 모습을 찾다가 이내 씁쓸하게 고개를 젓는 날이 반복되었다. 책상 위의 국화꽃은 어쩐지 전보다 빨리 시드는 것 같았고 진공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는 위안이 아닌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환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삶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시달렸다. 박수진의 시간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색채를 한번 맛본 뒤에 돌아온 잿빛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창가의 난초를 돌보는 것을 잊었다. 연약한 잎사귀는 생기를 잃고 아래로 축 처져 마치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식사는 더욱 간소해졌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며칠째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심술이라도 난 듯 먹구름을 몰고 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박수진은 동네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그녀는 황급히 버스 정류장에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거센 빗줄기는 사방에서 들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얇은 카디건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일까?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는 휘청하며 정류장 기둥을 붙잡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후 그녀의 손이 기둥에서 미끄러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단단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를 막아주는 커다란 우산이 펼쳐졌다.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들자 빗물에 흐려진 씨앗 속으로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들어왔다. 권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깊은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병원 문을 나서 집으로 향하던 길에 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는 박수진을 발견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초라한 뒷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휘청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로서의 이성, 환자와의 거리, 그가 스스로에게 족쇄처럼 채웠던 모든 원칙들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앞에는 환자 박수진이 아니라 그저 위태롭고 가녀린 여인 박수진만이 존재했다. 박수진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분이 아닌 예전의 호칭이 튀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우산 속으로 그녀의 몸을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러다 큰일 나시겠습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수진은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는 겨우 택시에 몸을 실었다. 좁은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를 대신하는 듯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마른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박수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권지훈은 그녀를 부축해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왔다. 박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부터 훅 끼쳐오는 서늘하고 외로운 공기를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꼭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수진의 몸이 다시 한번 휘청였다. 권지훈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안으로 부축해 들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단정하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 풍경을, 그리고 창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죽어가고 있는 난초 화분을. 그 난초는 마치 박수진의 영혼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이대로 두고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의사의 영역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녀에게 마음을 품었던 한 남자로서의 도리였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박수진을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찬장을 열어 생강을 찾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생강을 갈아 넣은 뜨거운 차가 끓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와 환자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잠시 후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찻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수진은 멍하니 그의 얼굴과 찻잔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차갑고 어색했던 공기는 뜨거운 생강차의 온기 속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이 비에 젖은 몸과 얼어붙었던 마음을 동시에 녹이고 있었다. 박수진의 아파트 거실에는 한동안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맴돌았다 어색했지만 이전 진료실에서의 차가운 침묵과는 결이 다른 온기를 머금은 침묵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은 창가에 시든 난초에 고정한 채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환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렇게. 아닙니다. 박수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길에서 큰일이 났을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제야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그 차가운 벽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를 짐작하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박수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편히 쉬셔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며칠 뒤에 따로 뵙고 이야기 나눌 시간을 잠시 내어주시겠습니까? 병원이 아닌 좀 더 편안한 곳에서요. 그의 제안은 정중했고 그녀의 상황을 배려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시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전통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찻집 내부는 부드러운 노란 조명과 은은한 대추차 향기로 가득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아늑함을 주었다. 그날의 일 이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기에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미묘한 기대감 또한 섞여 있었다. 권지훈은 찻잔을 드는 정갈한 손놀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제 행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박수진님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수진님께 의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래된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는 그 시간들이 지난 몇 년간 제 흑백 같던 일상의 유일한 색채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감정이 의사라는 본분을 넘어서는 순간 환자인 당신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최선이라고 어리석게도 믿었던 겁니다. 박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자신을 밀어냈던 그의 행동이 거절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 나름의 고통스러운 자기 절제였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권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진지해졌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먼저 매듭지었습니다. 그는 박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환자 명단에서 박수진님의 기록을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의사에게 모두 인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의사와 환자라는 마지막 남은 공식적인 관계의 끈을 그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던 직업윤리의 방패 뒤에 숨지 않고 그저 한 명의 남자 권지훈으로서 그녀의 앞에 서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저는 의사가 아닌 그저 권지훈이라는 한 남자로서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부탁인 줄 알지만 박수진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의 진솔한 고백 앞에서 박수진이 애써 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오해가 풀린 데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메마른 삶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고백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초라하고 주책 없는 늙은이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의 아주 작은 친절이 죽어있던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를. 저도 원장님, 아니,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제 인생에 다시는 그런 설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을 끝맺지 못했다. 권지훈은 말없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찻잔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주름진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찻집의 노란 불빛 아래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약속이 오가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세상의 편견과 자식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늦봄의 햇살처럼 따사롭고 평온했다. 박수진의 잿빛 세상은 권지훈이라는 존재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일주일에 2번. 권지훈은 진료를 일찍 마치는 날이면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지어 먹었으며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배경 삼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시간들 속에서 박수진은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농담을 건넸으며 창가의 난초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의 보살핌에 응답하듯 죽어가던 난초는 기적처럼 새로운 잎을 틔우고 연보라색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다. 권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깊은 안도감과 편안한 미소가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복은 소박했다. 주말 오후 서울숲의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오래된 음반 가게에서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가수의 LP판을 발견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두 사람의 황혼을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도 찬란하게 빛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자 삶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만난 기적 같은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 고요한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태풍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그날은 부산에 사는 딸 민서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날이었다. 출장 온 김에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딸의 애교 섞인 계획이었다. 민서는 예비 열쇠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깜짝 놀랐지. 거실로 들어선 민서는 그러나 엄마보다 자신이 먼저 놀라고 말았다. 집안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늘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던 공간은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다만 노란 국화꽃다발이 화병에 꽂혀 있었다.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이, 박수진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박수진은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민서는 엄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능청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우리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이 꽃은 또 뭐야? 누가 줬어? 아, 그게 그냥 내가 한번 사봤어. 박수진은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민서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민서가 엄마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손주들 사진을 보려던 순간이었다.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지훈 씨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오늘 함께한 산책 참 좋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순간 민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지훈 씨 산책 다정한 문자의 내용과 엄마의 최근 변화, 그리고 저 국화꽃다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엄마, 지훈 씨가 누구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수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어떤 아는 사람이 엄마랑 단둘이 산책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 설마 엄마. 설마 그 산부인과 의사야. 민서는 날카롭게 추궁했다. 박수진의 흔들리는 눈빛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 자체로 긍정의 대답이었다. 민서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어떻게 엄마가, 평생을 아버지 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엄마가, 그것도 자신을 진료하던 남자 의사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엄마,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 외로운 늙은이 꼬드겨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래.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뭘 몰라. 엄마 연세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남들이 알면 우리 집안이 뭐가 돼. 자식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보호를 빙자한 경멸이었고 걱정을 앞선 이기심이었다. 평생을 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엄마에게 딸은 창피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빠는 벌써 잊었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에서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것이 결정타였다.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박수진이 가장 두려워하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그녀가 겨우 되찾았던 빛과 색채는 딸이 휘두른 현실이라는 칼날에 난도질당해 다시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싸움은 민서의 일방적인 절규로 끝이 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내뱉고는 자신이 사온 과일 바구니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그게 엄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박수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테이블 위에 국화꽃이 마치 그녀의 짧았던 행복을 조롱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딸 민서가 폭풍처럼 휘젓고 나간 자리에는 깊은 정적과 폐허만이 남았다. 박수진은 한참 동안이나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딸이 남기고 간 말들은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엄마 연세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아빠를 벌써 잊었어. 그 말들은 박수진 스스로가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불안과 죄책감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하고 오래된 어머니였다. 자신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짧은 행복이 자식들에게는 똥칠하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권지훈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위로 딸의 원망 가득한 얼굴이 겹쳐지면서 모든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한 여성으로서의 소박한 욕망을 짓눌러 버렸다. 그녀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우리 그만 만나요. 박수진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차갑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권지훈의 당황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근데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제가 잠시 어리석은 꿈을 꿨나 봅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골라서 내뱉었다. 딸의 이야기를 꺼내 그를 이 복잡한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가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수진 씨, 제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바로... 아니요, 오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그의 말을 막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마지막 봄을 잔인하게 끝장내 버린 것이었다. 권지훈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위급한 상황을 겪어왔지만 지금처럼 무력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세상은 다시 깊고 어두운 고독 속으로 침잠했다. 박수진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있던 국화꽃 다발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렸다. 한때 그녀에게 희망을 속삭이던 노란 꼬집들이 쓰레기통 속에서 차갑게 뭉개졌다. 그녀의 아파트는 다시 생기 없는 공간으로 돌아갔다. 텔레비전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가의 난초는 주인의 슬픔을 아는지 애써 피어올리던 꽃망울을 끝내 터뜨리지 못한 채 시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외로움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거대한 후회와 상실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권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환자들을 돌보고 논문을 읽으며 어떻게든 그녀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그녀의 환영이 떠올랐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 그녀와 함께 들었던 슈베르트의 음악, 그녀가 감탄하며 바라보던 국화꽃, 진료실의 모든 사물이 그녀와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했다. 언제나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팠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두 개의 섬은 다시 한번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졌다. 그들의 짧았던 봄은 잔인한 4월의 서리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다.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다. 박수진과 권지훈의 시간 위에는 그리움과 후회라는 이름의 먼지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다. 박수진의 삶은 이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전화를 끊던 그 순간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밤 지독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를 경멸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자위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딸을 위한 길이었을까? 부산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딸은 엄마의 이 거대한 상실을 알기나 할까? 결국 이 텅 빈 집에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딸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착각이었음을. 어쩌면 그것은 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변화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기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변명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선물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손을 그녀는 스스로 놓아버렸다. 어느 깊은 밤, 잠 못 이루던 박수진은 낡은 서랍장에서 먼지 쌓인 편지지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결코 붙이지 못할 편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꾹꾹 눌러 담았던 자신의 진심을 적어 내려갔다. 지훈 씨에게 이 편지는 당신께 닿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펜을 듭니다. 그날 제가 했던 모진 말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 딸이 다녀갔습니다. 제 행복이 그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엄마로 살아온 저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제 마지막 용기를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겁해서. 미안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만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편지지는 눈물로 얼룩졌고 잉크는 번져나갔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권지훈의 시간 역시 무채색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가 느꼈을 사회적 압박과 내면의 갈등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안부를 확인해야만 했다. 휴진이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차를 몰아 박수진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아파트 상가의 작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 그는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계산대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혹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박수진 할머니 잘 계신가요? 먼 친척인데 연락이 잘 닿질 않아서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아, 박씨 할머니요 글쎄. 요즘 통 뵙지를 못했네. 얼마 전에 뵈었을 때도 안색이 영 안 좋으셔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권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가 없는 그녀의 삶은 그녀 없는 그의 삶만큼이나 황폐해져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부산에 있던 딸 민서 역시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돌아온 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끔씩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친척에게서 어머니가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밤, 민서는 남편 몰래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엄마의 마지막 빛을 빼앗아버린 것은 아닐까. 자신의 이기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엄마를 다시 깊은 외로움의 감옥에 가둬버린 것은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아주 희미한 빛을 향해 더듬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박수진은 붙이지 못할 편지들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확인했고, 권지훈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으며, 민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그들의 시간이 아주 느리게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에 톱니바퀴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바로 딸 민서였다. 기나긴 죄책감과 후회의 밤들을 보낸 민서는 더 이상 이렇게 엄마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권지훈의 병원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몇 번이고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저 박수진 환자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요. 권지훈 원장님과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지훈의 목소리에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모질고 이기적인 딸이었는지, 자신의 말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얼마나 불행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제가 다 망쳤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제발 저희 엄마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권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민서에 대한 분노보다 박수진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문득 그는 박수진과 나눴던 어느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내장산의 가을 단풍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지만 바쁜 살림에 치여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했었다. 내 인생의 가을도 그 단풍처럼 한 번은 붉게 타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다. 다음 날 권지우는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장산으로 가는 KTX표 2장을 예매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수진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박수진은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권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품속에서 기차표 2장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박수진의 시선이 떨리는 그의 손과 정급행이라고 적힌 기차표 사이를 오갔다. 내장산의 단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떠나자고 말하고 있었다. 박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그가 내민 기차표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간절한 대답이었다. 기차는 서울의 잿빛 풍경을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초록빛에서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곱게 접어두었던 붙이지 못한 편지 몇 통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권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후회와 그리움,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들을 읽는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그 낡은 편지지 위에서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장산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붉은색과 노란색을 끌어모아 흩뿌려 놓은 듯한 단풍의 절경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린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다. 붉은 단풍나무 아래 권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박수진의 몸을 돌려세워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미안해요. 더 일찍 당신을 붙잡지 못해서, 더 강하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비겁했어요. 박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이제 2번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권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열정적인 젊은 날의 키스와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약속하는 성스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수많은 말들이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들 사이로 흩어지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만이 남았다. 산 정상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황혼의 빛이 두 사람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금빛 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내장산의 단풍잎들이 모두 지고 첫눈이 내렸다가 녹기를 몇 번 반복하는 사이 두 사람의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거나 법적인 부부가 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인 증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남은 생애 추위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권지우는 병원 진료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는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쓸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수진은 더 이상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식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다. 권지훈의 서툰 칼질에 박수진이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진이 깜빡 잊고 태운 찌개 맛을 보며 권지훈이 너털웃음을 짓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들의 집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박수진의 집 창가에 놓인 시든 난초 화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화분이었다. 한때는 죽어가던 그러나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생명. 두 사람은 낡은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난초의 뿌리를 꺼내 썩은 부분을 정성껏 잘라냈다. 그리고 새로운 흙과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이 흙 속에서 함께 얽혔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자신들의 남은 생을 함께 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딸 민서도 변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서는 엄마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훈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수줍게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권지훈은 그런 민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진짜 할아버지처럼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렇게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형태로 다시 봉합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함께 옮겨 심었던 그 난초 화분에서 마침내 연보라색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꽃망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처럼 난초는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펼쳐진다. 그들은 나란히 흔들의자에 앉아 막 우려낸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나란히 활짝 피어난 난초꽃에 머물러 있다. 지는 해의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난초의 연보라색 꼬집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린다.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권지훈이 박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그녀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황혼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다.